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지난 12월 2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377명을 포함한 국민고소 고발인 총 54,416명, 이 사람들을 대리해서 책임자 38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차 고소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포함해서 총 78명이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고소 고발된 사람들은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와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 방해자 등입니다. 저희 뉴스리듬 팀에서는 이들 중 국군 기무사령부, 즉 기무사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과거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군사보안, 방첩, 범죄 수사가 법으로 규정된 목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권 사건 등으로 해체가 됐고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대체가 됐죠. 그렇다면 군사기관인 기무사가 왜 민간 사고인 세월호 참사 사건에 개입했을까? 지금은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됩니다. 세월호가 전시동원 물자로 지정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경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고 조직적이었으며 위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시 희생된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기무사는 왜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가 TF를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2018년에 조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하던 과정에 기무사를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해보고 털어보니까 그 문건이 세월호 사찰 문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수사가 없었거나 계엄 문건 사건이 없었다면 수사를 안 했을 것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4월 28일인가요? 13일 후였으니까 28일, 29일 정도 되겠군요. 네. 그때 기무사 TF가 간략하게 실무진들을 통해서 조직된 것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소강원 당시 참모장 준장급이었죠. 네. 소강원 준장이 단장을 맡아서 직접 TF를 챙기는 규모는 한 6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런 대형 정보기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변호사님과 가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그 희생자 가족 주변을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던 경찰청 소속 정과 형사들은 신분이 확인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분 확인을 강제적으로 하고 항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무사 요원들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가족들과 변호사를 사찰할 줄은 사실은 몰랐죠.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게. 그러면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후에 변호사님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때 국정원도 같이 개입을 해서 정보를 캐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제 기억에 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고요. 문제는 왜 군사기관인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처리에 나섰는가 이겁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마도 이렇게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총체적 책임 이게 이제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당시 이제 경찰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거 조직 구성으로 봐서는 많이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기무사는 헌법상 민간 영역, 즉 전시나 계엄 이외 상황에서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데 또 불구하고 기무사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의 어떤 아주 잘못된 어떤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무사는 이제 기무활동관, 네. 뭐 국정원은 뭐 아이오라고도 부르는 그런 정보관들을 팽목하고 단원고에까지 배치시켰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무활동관 임무가 뭐였을까요? 결국은 이 경찰들이 이렇게 뭐 사찰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부모들이나 이런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의혹 규명, 그다음 총체 부재 책임을 정부 쪽으로 국가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무사 요원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배치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사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찰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청문도 해야 되고 그냥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네.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 네. 그랬을 텐데 당시에 그 피해자들 그 유족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물어봤을 때 그 기무 활동관들이 나는 뭐 경찰 소속이다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 그다음에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끼어들고 심지어 자기도 가족들의 친척이다, 유가족들 친척이다 이렇게 그 학생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고 접근해서 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슬픔과 분노, 그다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주 곳곳에 나오는데 일일이 누구 신분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경찰도 기자를 사칭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도 기무사 요원들이 손쉽게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기자를 사칭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자 신분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또 위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저희들이 만났거나 유가족들 만나는 많은 언론이나 사칭한 사람들이 기무사 요원들이지 않을까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자협회에서는 통합적으로 외국까지 쓸 수 있는 기자 신분증을 내주기도 하는데 네. 기자 신분증 참 허섭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가 막힌 것이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에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벌이는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 갈등과 반목을 조장 내지는 교사한 건데 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가능했을까요? 기무사가 이제 정보 수집 정도를 하는 기능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번 문건을 보면 주도 면밀하게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이 세월호 가족들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진압 작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는 대신에 국민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수단체 국민을 이용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이러한 여론전, 그다음에 집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민 아빠처럼 단식을 하는 그런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예. 식으로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기무사가. 사실 이거 군정보상 용어로 공작을 하는 건데. 공작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 문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피해 유족들을 사찰해서 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청와대는 우리 소위 이제 대통령 7시간이라는 의무를 표시하듯이 예. 참사 직후에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법령상 주어진 임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 알았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덮고 더 이상 대통령 청와대 쪽으로 오는 여론을 막기 위해서 기무사를 활용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 수호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수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못해서
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사찰을 했다. 네. 이해가 가지가 않는군요. 이게 민형사상으로는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형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요. 민사적으로도 지금 그 기무사 책임달 판결문 나와 있다시피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도 할 수 있고 당사자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민형사상 어떤 처벌과 배상이 가능합니다. 예. 예. 검찰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고 네. 또 정보기관, 당시만 해도 이제 독자적인 정보 체계가 있었고 네. 기무가 활동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거 위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기무사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일종의 이러한 정보 수집과 일종의 갈등 조작 공작을 하는 이 상황을 첩보는 알고는 있었겠죠. 예. 다만 이것을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막지 못했던 것은 일종의 그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명 공작, 하명 수사일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무사 활동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목적과 어떤 방향이 신속한 상황 종료, 그러니까 덮어라라는 그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가 이제 5년째고 당시나 뭐 지속 2년, 3년 매 거듭할수록 가족들이 어떤 진상규명 요구와 특검 제정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뭔가 누르지 않고는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뭔가 부담이 상당히 강할 거로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이런 공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들은 성과를 낸 거죠. 더 발전시켜서 더 올라오는 국민적 요구를 또 이렇게 막겠다. 이런 단계별 전략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죠. 예. 네. 방금 그 자료 화면이 지나갔는데 저 화면은 뭐냐면은 그 실제로 기무사에서 TF가 보고를 했고 네. 이것이 이제 소강원 당시 참모장, 그 다음에 이재수 사령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9월 16일 날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바로 저겁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전국이 안정되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이게 그 문건을 보시면은 기무사가 바로 보고한 그 동향 문건에 대한 말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11월 11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탐사 구조가 수중 구조가 이제 종료가 되죠. 네. 정부의 결정으로 해서 기무사 관계자들은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당시에는 몰랐죠. 이번에 이제 2018년에 조사에 드러나서 일부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실무자들은 뭐 선고유예 정도,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일단 뭐 김부대장 소강원 소장 당시 참모장은 징역 1년 실형이고 김병철 준장에게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군요. 이번에 조사가 좀 잘 돼서 제대로 좀 진실을 규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정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